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홀로코스트 혐오와 차별의 종착역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될 최호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게 될 홀로코스트,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이고요. 길게 보면 1933년부터 1945년 5월 8일 나치 독일이 패망하기까지 벌어졌던 범죄의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수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홀로코스트가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베를린에 있는 세 개의 기념물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베를린은 기념의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도시죠. 여기에 있는 박물관들 가운데 제가 출장 때마다 자주 들르는 중요한 박물관이 다스 유대시의 무세움이라고 우리말로는 유대 박물관으로 얘기하죠. 폴란드 출신의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가 설계한 해체주의 방식의 아주 희한한 건물인데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누군가가 긴 쇳덩이를 혹은 뱀을 바닥에 던져서 이렇게 쭈그러져 있는 듯한 그런 불편한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유리창은 마치 칼로 난자한 것처럼 이렇게 불편하게 사람들을 느끼게 하죠. 그게 바로 정확하게 건축가가 의도했던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 재미있는 코드가 심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개의 텅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홀로코스트 탑이라고 하는 거고요. 들어가 보면 바닥에 이스라엘 작가인 한 분이 만든 10,000개 이상의 철 조각에 벌린 입, 그 다음에 눈,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모양을 한 그런 그 철 조각이 바닥에 깔려져 있지요.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쇠와 쇠가 부딪히는 그 느낌이 있죠. 아주 찌릿찌릿하고 신경 거슬리는 듯한. 그런데 제가 움직일 때마다 그 소리가 나거든요. 이걸 통해서 문화쉐, 이 작가가 의도했던 건 베를린 시민들이 자기 시민의 일원이었던 이웃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그다음 배제하고 강제 이송해서 다시는 세상이 살 수 없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베를린 안에는 수많은 박물관이 있는데 또 하나의 장치가 있죠. 그게 바로 로마와 신티 희생자 추모 기념물인데 제가 로마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집시라고 부르고 독일 사람들은 시고이너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들이 있죠. 그 본인들은 집시라고 불리는 걸 굉장히 불쾌해하고 시고이너라고 불리우는 걸 모욕이라고 느낍니다. 본인들은 자기가 붙인 이름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가운데 서유럽 쪽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신티 부족이고요. 그 다음에 동유럽, 동남유럽에서 기원해서 유럽으로 들어온 분들, 이 분들은 로마족이라고 하죠. 그런데 22만 명의 희생자가 나치 시기에 발생을 했죠. 독일 내에서 희생됐던 그 집시 인원은 한 4만 명쯤 되고요. 이들은 숨겨진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1945년 이후에도 오랫동안 거론이 전혀 안 됐었어요. 유대인에 대한 사죄, 배상과 보상 이런 게 이어졌지만 집시들은 법원에서도 그런 판결에서 배제가 돼 있었죠. 이 반세기 가까이 지나서야 이들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리고 미안하다라고 하는 추모의 기념물이 베를린 한복판에 세워지게 된 거죠. 이제 세 번째 기념물을 또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베를린 생각하시면 음악의 도시죠. 그 가운데 베를린 필하모니 건물, 노란색 타일 건물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 건물 바로 뒤에 가시면 낯선 작은 기념물이 하나 있습니다. 파란색 아크릴 판이 있고 그 밑에
예사롭지 않은 희생자들의 면면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점자 판으로 기록이 돼 있어서 손을 올려놓으면 희생의 내용들을 맹인들도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락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유타나즈의 희생자였죠. 나치 독일은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집시만 죽인 게 아니었죠. 세 번째로 굉장히 큰 희생자들이 바로 안락사 프로그램의 희생자들이었고요.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나치도 아니었고 특별한 인종도 아니었지만 세상에 쓸모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들 가운데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죠. 죽은 이유가 너무 허망해요. 1939년에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준비하면서 전국에 있는 병상 가운데 80%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인 이분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 외과병동으로 활용할 수 있을 자리가 별로 없다라는 보고를 받고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그래서 독일인들의 가족이자 자식이자 부모였던 이들이 전국의 5대 수용소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학대했고요. 그 다음에는 굶겼고요. 그게 이제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페놀 주사를 발명을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독일인들이 이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유대인, 집시, 그다음 장애인들을 죽였을 때 더 이상 그 누구라도 그들의 눈에 볼 때 혐오스럽다, 다르다, 미개하다,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 순간 여호와의 증인, 그다음 동성애자들, 정치적인 반대파들 모두가 죽었고요. 그다음 유대인에 가려서 많은 분들이 잊고 있지만 동유럽 지역에 북슬라브인, 남슬라브인 포함해서 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나치 시기에 이 큰 범죄, 조직 범죄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는 1,100만 명을 헤아리고 있지요. 나치 독일은 그들에게 살 가치가 없다고 해서 목숨을 빼앗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그럴 이유가 담겨 있었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치의 생각, 나치의 시선, 그게 그랬을 뿐이죠. 이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부켄발트와 다하우 이후에 나치 독일이 유럽 전역에 수천 개의 강제 수용소를 만들었는데 강제 수용소 사무실마다 거대한 식별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구별하는 가슴에 배지를 달아줬죠. 동성애자는 핑크빛, 유대인들은 노란색, 다윗왕의 별을 달았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이 시기에 범죄가 벌어졌는데 이 끔찍한 범죄가 무슨 일 때문에 벌어졌는지 그 얘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그 시대 분위기는 끝없는 혐오, 차별로 특징 지워질 수가 있지요. 그 가운데 유대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왜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묘사했고 가르쳤고 했는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째로 유대인 하게 되면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땀 흘리지 않는 종자다. 그리고 이제 고리대금업이라든지 혹은 그 투기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어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라고 묘사를 했죠. 모든 강제 수용소마다 입구에 독일어로 이렇게 대문자로 쓰여져 있어요.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건 굉장히 유대인에 대한 조롱을 담고 있는 얘기예요. 너희들 여태까지 일하지 않고 투기하고 그래 돈 빌려주고 고리대금업에 종사했으니까 이제는 기생충 같은 존재에서 벗어나서 진짜 땀 흘려서 일해봐. 그래야 너희 사람 되거든 하는 아주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오해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영국의 런던에 자리 잡은 그런 그 자본가들이 핵심이 유대인이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발발했죠. 사회주의 혁명이었는데 그 소련 정치국 간부 가운데 40% 이상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통설이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본주의를 이끌고 1929년에 독일 경제를 완전 무너뜨린 그 사람들이 국가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 공산주의 혁명으로 독일을 위협하고 있는 소련의 핵심 세력이 유대인이고, 그 다음 독일에서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들이 있지요. 언론인, 교수, 변호사 등등 이런 그 핵심 전문직에서 유대인 인구에 비해서 20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육체 노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타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선입견, 편견, 또 여기 배후에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지요. 제가 한번 어떤 출판사에서 히틀러가 만든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 서평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죠. 그 책은 거의 여러 가지 얘기 짜깁기 수준이다. 평을 쓸 만한 수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출판사는 다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짜깁기 수준의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는지 독자들은 궁금해한다.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서평을 써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했죠. 그리고 책을 정독을 다시 한번 했더니 사실은 유대인에 대한 그런 그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였어요. 자신들이 겪었던 전쟁의 패배, 그 다음에 1929년의 공황, 이걸 통해서 독일 국민의 3분의 1이 실업자가 됐지요. 이런 끔찍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지목했고 그 유대인들은 결국은 희생양처럼, 팩트는 중요하지 않았죠. 분노했던 사람들, 공포에 질렸던 사람들한테 그 문제, 중요했던 것은 누가 우리의 욕을 먹어야 되느냐, 누가 여기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였을 뿐이죠. 사람들은 광기만을 얘기하지만 광기 이전에 경제적 패망이라는, 불황이라는 엄청난 상황이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거짓 사실, 그 다음에 루머, 또 그럴듯한 통계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면서 이미 1920년대, 30년대 초반 독일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이 악의 씨앗처럼 이미 자라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신티족과 로마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집시에 대해서 굉장한 선입견, 부수기 어려운 그런 장벽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들은 반사회적 범죄자라는 것이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편견이라고 부르죠. 이 편견은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여행기들, 블로그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올라와요. 스페인 마드리드에 갔는데, 로마에 갔는데 집시 여러 명이 자기를 둘러싸고 그 다음 정신없게 한 다음에 소매치기 당했다.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블로그, 한국의 블로그에 굉장히 많이 있죠. 저는 직접 그런 일을 겪진 못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올라와 있는 모든 내용이 거짓일 거라고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일을 벌인 사람들이 집시라고 단정 짓는 것이 정확한지, 그 다음에 집시의 혈통을 지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요. 그러니까 몇 가지의 끔찍했던 혹은 불쾌했던 경험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이 겁나는 거죠. 예전
1930년대, 40년대나 2020년 지금이나 이 점에서 집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결정적으로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보는 자료 화면에는 포스터에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어린이들을 마차를 탄 집시 부족이 납치해서 도망가고 있는 장면이죠. 이런 식의 그들이 마차가 머물고 나면 동네 곳간에 남아있는 게 없다. 그 다음에 그 주변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유럽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 내지 편견 내지 선입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뿌리가 깊었고 이런 것들이 반집시법을 제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됐었죠. 수많은 나치 희생자들 가운데 저한테 너무 큰 충격으로 남았던 게 장애인들인데요. 이 포스터 가운데 하나가 저를 사로잡았었어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새로운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이 사람이 지금 눈앞에 보는 이 환자가 태어나서 60세가 되기까지 5만 마르크의 돈을 소비한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의료 인력을 소비한다라고 돼 있지요. 사람을 이제 태어나면서 가진 권리, 존엄성 이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뭔가, 소비한 게 뭔가라고 하는 공익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이 장애인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설득했던 거죠. 이런 것처럼 이제 독일인들은 수많은 이유를 얘기했어요. 유대인은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 장애인은 이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은 이렇기 때문에 라고 각각 그 인간 이하의 존재인 이유를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 시대에서 보면 또 다른 문화권에서 본다면 그리고 넓고 깊어진 우리 시대 인간의 권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가운데 우리가 그렇다 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얘기는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데 홀로코스트는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외계인들이 갑자기 지구를 침공해서 벌인 일들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 천재지변처럼 쓰나미가 닥쳐와서 벌어진 그런 희생이 아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히틀러가 총칼로 집권했던 게 결코 아니었어요. 히틀러는 1932년 12월 총선에서 44% 정도의 표를 얻어서 제1당의 표를 얻었죠. 바로 히틀러와 나치당에게 표를 준 사람들이 독일 국민, 곧 성인이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1945년 5월 8일 나치가 패망한 뒤에 독일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 그 총칼 앞에 우린 두려웠다. 우리도 시대의 희생자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내세웠죠. 그런데 이 가만 벌어졌던 일들을 순서에 따라서 복기해 보면 그들은 선거를 통해서 나치에게 권력을 위양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치가 한 걸음 이걸 이제 살라미 전법이라고 하죠. 그 살라미를 먹을 때 굉장히 얇게 썰어요. 조금씩 해서 젠걸음처럼 한번 해보고 정치인이라는 게 다 그렇거든요. 흔히 히틀러를 광신주의자로 얘기를 하지만 광신주의적 생각을 했던 그런 건 분명 맞아요. 하지만 히틀러는 현실 정치인이었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을 떼고 리액션을 확인하죠. 그리고 행동하고 다시 반작용을 확인하면서 국민이 받아들인다. 국민이 거부하지 않겠다. 보니까 동조하네 라고 판단이 들면 한 걸음 방향을 잡고 그 길로 가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볼 때 홀로코스트는 급작스럽게 닥친 사건이 아니라 조금씩 물길이 열리고 그 물길에 대해서 아무도 항의하지 않고
동조하거나 혹은 협력하거나 혹은 방조하는 그 과정에서 전대미문의 새로운 물살이 생겼다고 보면 되겠죠. 제노사이드라는 낯선 단어를 저는 잠깐 얘기하려고 해요. 폴란드의 법학자였던 라파엘 렘킨이 게노스, 그리스어로 인종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사이드, 학살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1948년에 유엔 총회에서 제노사이드 협약이 통과가 됐습니다. 만장일치로요. 그리고 1951년부터 이 법이 발효가 됐죠. 지금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1990년, 95년 이때 벌어진 일, 르완다에서 벌어진 인종학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노사이드라고 부르는데 이 제노사이드는 짧게 보면 8개의 단계, 길게 보면 10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급속도로 빨라지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분류예요. 나, 너, 우리, 그들.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도 내 집단, 외 집단 이렇게 99가지가 같은데 한 가지 다른 거 이걸 이제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차이 때문에 우리와 너희들, 나와 적 이렇게 PR을 가르게 되죠. 두 번째로 그러면서 쟤네들은 미개해, 쟤네들은 맷돌밖에 갈 줄 몰라 하는 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민속 하나를 그 사람들과 결부를 시킵니다. 이걸 상징화라고 하죠. 그 다음 차이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러하니까 너희들은 운명을 몰라, 미개해, 정체했어, 일탈했어 라고 수많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차별의 근거를 제시를 하죠. 그 다음에 마침내 되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바로 비인간화 또는 탈인간화라고 얘기하는 네 번째 순간이죠. 그때쯤 되면 이제 유대인들을 전문직 종사자, 교육 많이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성공 무대에 올라서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종류들 있죠. 파충류, 양서류 이런 것들, 기생충, 쥐, 전갈, 뱀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또 그런 모양의 포스터들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죠. 제가 어릴 때 한번 맨발로 쥐를 밟아봤어요. 딱 밟는 순간 그 느낌, 쥐의 척추가 툭 하고 부러지면서 그 느낌이 발끝에서부터 뇌수까지 쫙 전달이 돼요. 몸이 아주 굳고 굉장히 차가워졌죠. 그 느낌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미키마우스를 봐도 개인적으로 예쁜 줄 몰라요. 쥐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을, 특정 부류를 내가 아는 친구 구체적인 인물이 아니라 저런 집단을 이렇게 양서류, 파충류 이런 것과 연결 짓고 나면 그 잔 인상이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걸 교육을 통해서 강화를 하죠. 바로 1930년대 나치 집권 이후에 인종학 수업 시간이 초, 중, 고등학교에서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포스터를 보여주고 인종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건 마치 어떤 오염된 호수에 물고기가 있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허리가 휘고 눈이 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생각, 느낌, 혐오, 선입견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뭐가 팩트고 뭐가 만들어진 루머인지 학생들은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군대에 가고 청년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제노사이드의 네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직하고 그 다음에 강제 격리하고 강제 이송하고 마지막으로는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집착적으로 독일인들이 혐오했던 그런 이유는 제가 그 배경의 두려움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리안족은 위대하다. 그리고 독일이 오늘날 이 모양이 된 것은 여러 가지 부족이 피가 섞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강박적 사고 때문이었어요. 그게 이제 1900년대 초반부터 유행해서 1920년, 30년대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됐죠. 그 가운데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 아리안족의 신화예요. 금발의 머리, 딱 벌어진 어깨, 190cm를 넘는 큰 키,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거죠. 해서 이런 식의 신화를 만들면서 독일의 인종주의자들은 인간을 4개의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아리안족이 북유럽에서 왔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독일 이쪽의 인종이 첫 번째 종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유럽의 서쪽에 사는 사람들을 그래도 문명을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 등급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슬라브인들이죠. 문명을 모르는 미개한 동유럽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게 유대인과 집시, 인간 이하, 비인간. 그러니까 인류 사회 문명의 입장에서 본다면 파괴해야 될 그런 존재,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의 사고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던 것은 1935년 뉘른베르크에서 나치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유명한 인종차별법이 통과가 되죠. 이 인종차별법의 내용을 보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가운데 이 네 분 가운데 두 분이 유대인이면 2분의 1 이상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라고 해서 유대인 구별법을 국가가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절반, 4분의 3, 4분의 4 이쪽을 유대인이라고 얘기했고, 예외 조항은 피가 4분의 1 이하가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이 양대 조건에 걸리게 되면 이제 국가의 주요 공직에서 퇴출이 됐고, 유대인 출신의 의사 면허증을 소유한 사람들은 감히 아리안족을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유대인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사로 강등을 했죠.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질 때쯤 된다면 이제 독일 국민은 분노해야 마땅해요. 왜냐하면 우리 동양의 사자성어 가운데 순망치안이라고 아시지요. 이걸 이제 입술, 이의 관계라고 해서 입술이 사라지고 나면 치아가 실이다라고 하는 게 순망치안인데, 처음에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폄하할 때 그걸 용인하고 방조하고 속으로 동조하게 되면 그들이 사라지고 난 자리,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군가가 타겟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독일인들은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눈앞에 우리의 부를 가져간다, 일하지 않는다, 범죄자일지 모른다 라고 하는 수많은 이유를 붙이면서 하나를 격리시키고 하나를 제거하고 하나를 강제 이송했을 때 결국은 그걸 용인받은 국가, 그게 일상화된 국가는 결국은 쟤는 사상이 좌익일지도 몰라, 또는 쟤는 반사회적일지 몰라 라고 하는 혐의만으로 개인을 무력하게 파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하나의 모습은 1938년도 빈에서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유대인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통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수염을 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가위를 가지고 길거리 한복판에서 청년들이 둘러싸서 유대인 노인의
수염을 아주 그냥 엉망으로 깎아버려요. 그 다음 지나가던 유대인들을 붙들어 놓고 칫솔을 하나씩 손에 주죠. 그리고 이 그 도로 청소를 하게끔 하고 옆에서부터 그냥 즐겁게 웃지요. 이런 과거의 모습들, 바로 모욕 단계까지 오게 되면 그 다음은 무엇이 남았을까? 둘밖에 안 남아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폴란드의 바르샤바, 우지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 만들어졌던 게토죠. 그 꼴보기 싫은 존재, 전염병 보균자, 이런 사람들은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높게 담을 쌓고 철조망을 만들고 왕래를 차단하면서 이들을 거기에 몰아넣었죠. 그리고 1940년, 41년부터는 마지막 최종 해결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5대 절멸 수용소를 만든 거죠. 그 중에 대표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의 가스실을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유대인 600만 가운데, 희생자 600만 가운데 약 9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죠. 지금 이제 과거를 돌아봐요. 역사가의 시각에서 왜 독일인들은 그 중간중간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을까? 왜 문제 제기를 안 했을까? 왜 태업이나 파업을 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의아한 모습으로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죠. 거대한 공장은 여러 개의 기계로 이루어지죠. 동력장치, 그 다음에 생산하는 기계, 동력 전달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계들은 이렇게 나삿바퀴, 그러니까 큰 나삿바퀴, 작은 나삿바퀴로 이어져 있지요. 하나의 동력장치가 돌아가게 되면 맞물린 나삿바퀴들이 돌아가듯이 독일 사회는 미세 분업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치 당이 그 최종 해결, 곧 유대인 학살을 기획하죠.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하달하면 이들은 계획을 짜고요. 그 공무원 부처들 가운데 철도청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까지 이송을 위한 예산, 인력 이런 것들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기관사는 운전을 하죠. 그 중간중간 라인에 선 어떤 사람도 유대인들을 직접 눈을 보면서 총을 들고 죽인 적이 없어요. 경찰은 이들을 체포했고 기차에 실었고, 그다음 철도청 관리인들은 이들을 감시했고, 아우슈비츠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나치 친위대의 장교는 긴 가죽 장화를 신고 사람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판단 기준은 딱 하나예요. 노동 능력이 있는 튼튼해 보이는 사람들은 오른쪽, 그 다음에 그 몸이 아프거나 너무 어리거나 한 사람들을 보면 왼쪽으로 얘기하죠. 왼쪽으로 가면 그는 이제 그 길 끝에서 옷을 벗어야 하고 샤워실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들어가야 되죠. 2시간 후면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전후 재판에서 이 나치 친대 장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유대인 죽인 적 없다. 그들을 오른쪽, 왼쪽 방향을 지시했을 뿐이고, 그 다음 가스실에서 명령을 받은 대로 국가의 명에 따라서 나는 버튼을 눌렀을 뿐이다. 근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스실에 있던 200명을 죽이는 사이클론 B 가스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나는 오히려 빵을 빼돌려서 그 어린 소년한테 주었다. 그들을 돕기도 했다. 탈출을 돕기도 했다. 하는 식의 수많은 변명을 늘어놓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를 겁나게 해요. 현대사회는 분업화되어 있죠. 각자 자기의 일에 충실했을 뿐이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일을 했고, 그런데 결과는 뭐죠? 많은 사람들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는 그 자리에 이 죽음을, 살인을 외주화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승강장에 내렸을 때 이들을 가스실까지 가도록 정신없게 만들고 곤봉을 휘둘고 호루라기를 불었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민병대 대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치안 질서를 유지했던 사람들은 폴란드 출신의 수감자들이었죠.
그 다음에 피범벅이 된 이 희생자들을 이제 승강장에 올려서 마지막 한 줌의 재로 만드는 과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유대인 수감자였거든요. 독일인들은 손끝에 피 한 방울 안 묻혔다는 거죠. 바로 이런 식의 분업화된 그 과정,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설계하고 기획하고 했다면 적어도 독일의 성인들, 지식인들은 이걸 간파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내 선에서, 내 선자리에서 바퀴를 멈추거나 혹은 선로를 벗어나거나 하지 않으면 이 대량의 죽음은 끝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고민해야 되고, 또 고민을 했다면 어떤 행동으로, 혼자서가 두렵다면 함께 표현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독일 국민이 놓친 3번의 정말 아쉬운 기회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홀로코스트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변명을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충분히 3번 뒤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둑에서 우린 복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패착을 뒀을까? 돌을 어디에 뒀으면 일이 바로 됐을까? 돌아보는 것. 그래서 앞으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복기지요. 첫 번째 잘못된 순서는 1932년 총선. 여기에서 아무리 인종주의 선전을 하고 아무리 그 문제의 원인을 바깥으로 돌려도 독일 국민은 바로 판단했어야죠. 그리고 선거를 잘 했어야죠. 이게 첫 번째, 충분히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또는 트랙터로도 막지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죠. 두 번째, 인종차별법이 등장해서 학교에서 그 어린 친구를 불러내서 인중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재고 비율이 몇 %니까 이건 아리안족이야, 얘는 아니야, 얘는 집시야 라고 할 때 학부모들이 항의했어야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순수하게 지켰어야죠. 이걸 용인했거든요. 이게 두 번째 찬스였고요. 누가 유대인인가 누가 비유대인인가를 판별을 하고 이걸 법제화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물리적인 파괴, 살인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짧거든요.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안락사 프로그램의 희생자들, 이건 유대인도 아니었고 집시도 아니었습니다. 독일 국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건 이런 친구들을 이제 국가가 부모로부터 사인을 받고 데려갔는데 편지를 왕래하다가 중간에 끊겨요. 그렇게 되면 묻지요.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묻는데 처음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둘러대죠. 그러다가 그 뒤에는 유골 함이 돼서 돌아오기도 해요. 그쯤 되면 인간의 상식으로, 경험의 법칙으로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안 된다. 이 금이야 오기야 길은 내 자식, 내 형제, 우리가 내줄 수 없다라고 혼자서 얘기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면 주변에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연대해서 베를린 포츠담 광장에 모여서 시위했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히틀러는 정치인이었고요. 나치당은 민감한 그렇게 민심을 거스르지 않을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이 3번의 찬스를 발로 차버렸을 때, 놓쳤을 때 이제 그 다음 일은 예정이 돼 있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이 된 거죠. 이제 마지막 얘기를 통해서 저는 오늘 강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2초를 위한 교육의 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2초의 순간은 의인의 심리학을 연구했던 분들의 연구 성과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몇 년 전 일본에 유학했던 우리 한국 유학생 이수연 군이 신옥구보역에 서 있다가 철로에 누군가가 미끄러졌거든요. 저쪽에서는 기차가 달려오고 있었고요. 이때 청년은 잠시 상황을 판단하고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이렇지요. 바로 어떤 위기의 순간에 상황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서 마지막 행동으로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2초라고 합니다. 바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린 과거에서 무언가 현재, 미래를 만들어갈 단서를 좀 찾고자 하는데요. 홀로코스트를 겪었던 사람들, 유럽에서 겪었던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해자였고요. 두 번째, 가해자의 반대편에 섰던 희생자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 양극단의 중간지대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방조자, 방관자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가운데 특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이웃들, 선한 이웃들인데요. 우리가 오늘날 역사를 공부하면서 첫째로 그 가해자였던 독일인들은 이 살인에 대해서, 협력에 대해서 뼈아프게 반성해야 되죠. 그리고 그 결과를 말로만이 아니라 기념물로, 법으로, 그 다음에 배상과 보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로 갚아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까지 죽였지만 거기에 대해서 뼈아프게 돌아보면서 오늘날 모든 장애인들이 장벽을 딛고 박물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컨셉의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빈스 박물관이죠. 여기에 있는 맹인들, 보행장애인들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만지지 마시오가 아니라 이분들이 마음껏 전시된 고급 벤츠 자동차들을 만질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걸 이제 베리어 프리 뮤지엄이라고 하죠. 과거에 대한 반성은 안타까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결과로, 그 다음 조직으로, 제도로, 건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유대인에 해당하는, 독일인들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독일인이 아닌 사람이 또 우리 한국인이 홀로코스트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감정은 아마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나와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 상태에서 안네 프랑크처럼 숨어서 2년 지내다가 죽어갔던 그 희생에 대한 안타까움, 인정, 애도, 공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 백신이 돼요. 웬만한 혐오, 웬만한 차별을 하지 않게끔 우리를 굉장히 민감하게 만들죠. 저는 이게 무엇보다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1957년부터 홀로코스트가 벌어졌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위험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었던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 이들을 기리는 그런 포상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기념하고 있지요. 이들을 The Righteous Among the Nations라고 해서 열방의 의인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숫자가 27,000명이 넘어요. 바로 어둠 캄캄했던 순간에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썼던 사람들. 이들이 겁나지 않았을까요? 또 가족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남과 다른 선택을 했거든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그 순간, 2초의 순간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 보니까 한 8, 90%는 타고난대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10%에서 20%는 어떤 가정에서 컸는가, 어떤 종교를 믿었던가,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교육을 받았던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인종이 어울리면서 서로 침대 함께 쓰고 배려했던 그 환경에서 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소중한 선택을 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독일의 대표적인 그 철학자 칸트가 자기의 묘비명에 새긴 중요한 3대 비판서의 한 문구가 있어요. 문구,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있다. 첫째는 밤 하늘에 빛나는 별, 두 번째는 내 마음속 도덕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했죠.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남다른 게 있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게 있죠. 그걸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하죠.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으면 안타깝고 가슴력이 옆구리가 아프죠. 바로 그런 마음 타고나는 거지만 제 궁금한 거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또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공유하면서 우리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건데요. 의인 이수현,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바로 그 순간에 흰 옥구보역에 섰을 때 내가 과연 뛰어들 수 있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 없어 하는 제가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자꾸 생각해요. 내가 만약 그 순간이라면, 그때 내가 이수연이었다면, 흰 옥구보역에 그때 있었다면 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내가 거기 뛰어들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도 자신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내 말을 통해서 어떤 그 험악한 얘기를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입게 될 상처, 피해, 분노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뭘까요? 감수성이에요. 젠더 감수성, 인권 감수성, 평화 감수성 이걸 우리는 과거의 의로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또 2초의 순간에 상황에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를 시뮬레이션 하면서 한없이 얘기할 때 우리도 모르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빵 셔틀, 그 다음 왕따, 이지매 이런 것들이 줄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역사를 공부하고 특히 홀로코스트의 끔찍했던 과거를 우리 한국인이 잠시 얘기하고 듣고 공부하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